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인데 이 농지 용어정의와 농업인 용어정의 요건 공인중개사법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공법에 나올 수도 있고 실무상은 중요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농지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이유가 일단 먼저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 무조건 농지입니다. 농사 안 지어도. 근데 전답과수원이 아니라도 실제 3년 이상 농사 짓는 땅으로 사용하면 농지입니다. 예를 들면 시골에 집터에다 대에다 이게 실무상 중요한 이유가 대에 이렇게 집이 있는데 사람 안 살면 금방 무너지죠. 그럼 여기에다가 집터에다가 3년 동안 배추를 심어놨습니다. 지목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다 다시 집을 지으려고 하면 농지에다 농지이기 때문에 지목이 되라도 3년 동안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지입니다. 그 농지에다가 집을 지으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공시지가 30%, 농지 전용 부담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럼 돈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시골 같은 데서 이런 거 집을 지으려면 뽑아내고 농사 안 지었다고 해야 되죠. 근데 요즘은 위성사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속일 수도 없어요. 누가 민원 넣으면 골 아프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지인 경우. 자, 그 다음에 농업인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무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가주택은 어디든지 지을 수 있어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도 지을 수 있어요. 농업인이 아니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집 지을 수 없죠. 농사 짓는 땅으로만 사용돼야 되잖아요. 근데 농가주택은 지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으로 인정받는 게 실무상은 중요한데 시험에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참고로 보시고요. 공법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100만 원이었는데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입니다. 이런 걸 판매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니까 농협에 팔고 영수증 같은 거 모아놔야 되겠죠. 오일장에 갖다 팔아버리면 영수증 같은 거 없으면 인정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우자가 기촌 하자고 하면 기촌은 상관없는데 기농 같은 거 농사 지으려고 하면은 농업으로 인정받아야 비닐하우스라든가 작물재배사 이런 거 전부 국가에서 50% 이상 지원해 줍니다. 농업인에게는. 그러니까 배우자 혼자 가고 싶은 사람이 1년 먼저 가가지고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면 따라갈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저도 와이프한테 기농하자 이렇게 하니까 너 혼자 가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나한테 붙여주라 이렇게 하더라고.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안 가고. 이게 나이 먹으면 오히려 시골로 가는 게 좀 힘들긴 할 것 같아요. 병원 같은 거 가까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여주, 이천 이런 데가 지금 노인 사망률이 좀 높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종합병원이 가까운데 없나 보더라고. 대형 병원이. 여기 이천으로 여주 같은 데는 원주로 가거나 또는 분당으로 가야 되는데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린다고요. 그럼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은 거의 죽을 가능성이 많죠. 병원 가까운데 병세권이라고 있더라고요. 역세권이 아니고 나이 먹으면 병세권, 병원 가까운 데가 좋다는 이야기예요. 자, 요 두 개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왔고요. 우리 중개실무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이게 소유상한입니다. 특히 주말 체험용농 이게 10번 넘게 나왔습니다. 주말 체험용농은 세대원 전부 합산해서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합산인데 시험에 각각 세대원 각각 X 각각 1000제곱미터 미만이 아니라 부부 세대원이란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세대원이죠. 부부든 뭐든 간에 어쨌든 그래서 우리 중개실무에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남편 명의로 500제곱미터가 있는데 주말 체험용농을 하기 위해서 세대원인 부인 명의로 500제곱미터를 더 취득할 수 있다. X죠. 합해서 100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물론 시험에는 이렇게 안 나왔어요. 550 이게 미만 이상 이것까지 알아야 풀도록 나오는 게 아니라 550 650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합하면 1000 넘으니까 안 되겠죠.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미만. 세대원 합산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각 세대원 각각이 아니라 합산해서 1000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원래 농지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경지정리된 논의 경우에는 소유상한이 없습니다. 기계와 영농이 가능하니까 무한대로 소유할 수 있어요. 진흥지역 안에서는. 다만 옛날에는 진흥지역 외의 농지는 5만 제곱미터 소유상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소유상한이. 다만 지금도 소유상한이 있는 것은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는 10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러면 비농업인이 그렇고 농업인의 경우는 한도가 없죠.
비농업인이라는 거, 아까 농업인 용어정이 있었잖아요. 이게 농사 안 짓는 사람, 저같이 도시에 있는 사람은 1000제곱미터, 10,000제곱미터 이하만 소유할 수 있고요. 8년 이상 제촌 작용하다가 이농하는 경우에도 10,000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도 상속받아가지고 소유를 해봤는데 농사 안 지어도 10,000제곱미터까지는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주인이 농사를 지어야 되죠. 원칙적으로. 근데 예외적으로 이런 걸 농사 안 지으면서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상속받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공법에서도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죠. 농지취득자익증명은 시구 업면장입니다. 군수 X입니다. 군수 대신에 업장면장이죠. 여기는 부발업이면 반드시 부발업장한테 받아야 되고요. 이천시 무슨 동인 경우는 반드시 시장한테 받아야 돼요. 또 면도 있죠. 면 무슨 면이 있어요? 면은 5,000톤을 잃는 데가 무슨 면이죠? 마장면. 마장면이면 면장한테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면이면 반드시 면장한테, 업이면 반드시 업장한테, 동인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한테 받아야 돼요. 시구 업면장인데 군수 X입니다. 그 다음에 공법 시험에 판례가 나온다면 거의 이게 유일한 판례입니다. 농지취득자익증명은 법률행위 효력 요건은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에 불과하다. 농지취득자익증명 못 받았다고 매매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합니다. 그 대신에 등기할 때 첨부를 해야 되니까. 자, 농지취득자익증명은 7일 이내 발급해 줍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안 하는 경우는 4일, 농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는 14일 이내 발급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신고. 전용이라는 건 요거는 전적으로 사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한자를 보면, 한자를 안 적어놔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허가 받거나 신고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뉴스에 나온 게, 제가 아까 이낙연 전 총리 아버지 묘를 농지에다 밭에다가 설치했다고 농지법 위반이라고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허가 받거나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시골에 거의 다 자기 밭에 그냥 자기가 하지, 그 누가 신고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거의 없죠. 100% 다 위반하고 있는데, 근데 뉴스에 나오면 아주 부도덕한 사람으로 보여지잖아요. 계속 뉴스엔 위반했다고 나오면.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전용 허가, 전용 신고를 한 경우에도, 학교가 실습용 농지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 취득자익증명은 받아야 됩니다. 단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 안 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안 하는 경우는 4일 이내 발급을 해줍니다.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 미제출 시 농지취득자익증명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발급 안 해주면 등기가 안 되겠죠. 농지취득자익증명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지자체의 경우 모든 특례가 대부분 인정됩니다. 국가지자체의 경우 세금도 안 냅니다. 국세, 지방세 다 안 냅니다. 국가지자체는. 이천시에서는 이천시청 건물 가지고 있어도 재산세 안 낸다고요. 근데 다 세계적으로 다 내는 줄 알았더니 미국에는 가보니까 세금 낸다더라고. 물어보니까 지방 국세 다 낸대요. 국가 땅 건물이면 지방세 다 낸대요. 우리나라는 안 내요. 전부. 세금도 안 내고요. 국가지자체인 경우는 계약서 금인도 안 받고요. 농지취득자익증명도 안 받습니다. 상속도 농지취득자익증명 안 받습니다.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하는 경우 안 받습니다. 전용 협의를 완료하는 경우는 안 받는데 전용 허가, 전용 신고는 받는다고 했죠. 그 차이가 뭐냐면, 협의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만 협의를 할 수 있어요. 시구 업면장하고. 지금 선거할 때는 송석준 후보 이런 사람 악수도 하고 해주죠. 지금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못 만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못 만나요. 이제 4년 후 또 선거할 때는 한번 얼굴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많죠. 마찬가지로 시구 업면장도 이거 선거할 때나 보지, 그 이후로는 협의하러 왔는데 하면 비서실을 차단하고 못 가게 해요. 다 시장실 앞에 비서실 있거든요. 아예 못 가게 막아버린다고요. 뭐하러 왔는데요? 물어보면 협의하려고요. 협의 안 돼요. 개인은 협의 못 한다고요.
같은 국가기관만 협의를 할 수 있다고.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그래서 협의를 하면 안 받아도 되고, 전용 허가, 전용 신고는 개인이 전용 허가 받는 거고 개인이 전용 신고하는 거예요. 개인이 전용 허가 받거나 전용 신고해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아야 된다고요. 그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전용 협의는 안 받는데 전용 허가, 전용 신고는 받아야 된다고요. 자, 그다음에 합병, 분할. 합병, 분할은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는 거니까 안 받아도 된다고. 어차피 자기 거 합병하는 거고 분할하는 거니까. 시효 취득의 경우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봉제사해 가지고 시효 취득한 봉제사가 아니죠. 20년 동안 자기가 농사 소유의 의사로 농사 지었다면 시효 취득을 하잖아요. 시효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안 받아도 된다.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받으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보죠. 또 허가 받으면 계약서 금인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금인 받거나 농지 취득 자격증명 안 받아도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는. 자,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안 되고 주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차가 허용됩니다. 예외적으로 위탁경영이나 임대차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이거나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하거나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60세 이상으로서 5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이제 옛날에는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만 위탁 경영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60세 넘으면 5년 이상 농사 짓던 땅은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일부를 임대차 하거나 또는 사행대차 해도 됩니다. 옛날에 농사 안 짓는 경우만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60세면 시골에 가면 애기예요. 애기. 최고 어린 애들이 60살이에요. 지금 시골에 가면. 저도 형님이 지금 71살인데 애기야 이렇게 부르더라고. 할머니들이. 90 넘은 할머니들이. 20살 차이면 거의 애기예요. 어릴 때는 엄청나게 차이 많이 나는 거거든. 20살이면. 근데 뭐 90살하고 110살하고는 별 차이 안 나요. 비슷해요. 김형석 교수가 1920년생이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1919년생이거든요. 아버지가. 1920년생이면 지금 뭐예요? 만 나이로 따지도 104살이죠. 3살이가 104살이죠. 우리나라 동네 나이로 하면 105살이에요. 지금. 김형석 교수,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그 용산에서 같이 밥 먹고 사진도 찍고 그랬더라고. 선거하기 전에, 투표하기 전에. 투표하기 전에는 그리고 이제 하고 나면 또 가기 힘들겠죠. 아무래도. 자, 이런 건 예외적으로 위탁 경영이 허용됩니다. 자, 안 했구나. 앞에. 안 했네요.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구두로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대항력입니다. 시군면장 확인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주택은 이사하고 전입신고한 다음 날, 상가는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 대항력이 생기죠. 전부 다 다음 날이라고 해놨어요. 다음 날.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특약으로 그래서 잔금 치른 날까지는 일체의 권리 변동이 없기로 한다. 즉 매매 또는 융자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런 걸 적어 놓는 게 좋아요. 전세 사기꾼들은 세입자 구하자마자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린다고요? 그러면 산 사람이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잖아요. 그 매수한 사람이 돈이 하나도 없고 바지 사장이라고요. 그럼 나중에 돈 돌려받기 쉽지 않죠? 또 이사하는 날, 세입자 들어가는 날, 전입신고하는 날 은행 융자를 받아버리면 경매 넘어가면 은행 융자가 선순위잖아요. 건조당 설정은 당일날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게 사실은 중대한 결함이 있는데 다음 날이라는 게. 근데 왜 이렇게 다음 날이라고 만들었냐면 국회의원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로비스트가 불법입니다. 로비를 하는 게. 미국은 합법이죠. 로비스트가 있어요. 아예 국회에.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는 로비를 하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로비를 많이 하거든요. 기업체에서는.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로비가 됐기 때문에 이 다음 날 대항력이 생기도록 한 취지는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게 대출 받으면 대출이 선순위가 돼야 돼. 만약에 동순위가 되면 이게 다음 날이 아니고 같은 당일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려고 하겠죠. 함부로 대출해줘도 대출이
동순위로 돼버리면은 다 회수가 안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로 정한 거예요. 금융기관 보호하려고. 최단기 존속기간 3년이고요. 다년생 식물재배지나 그 다음에 임차인이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경우 비용이 많이 들었으니까 최단기 존속기간이 5년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에 시골에 가보니까 농사를 나이가 많아가지고 전부 뭐 80살 넘어요. 평균 나이가 80 넘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그러니까 전부 인삼밭으로 그 세를 줬더라고요. 세 받는 게 돈 더 많이 번데 직접 농사 지어봐야 인건비 빼고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세 주고 나면 오히려 인삼밭 5년 세 주니까 더 좋대요. 그래서 5년입니다. 단인생 식물 재배지는.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3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 연장됩니다. 3년. 최단기 존속기간 자동 연장되는 거죠. 3개월 전까지 이야기를 해야 돼. 주택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이야기해야 돼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주인이 더 이상 이제 장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근데 농지는 3개월 전에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가 농사 지으려면은 우리 쌀미자, 쌀이 뭐예요? 이게 88번 손이 간다는 이야기죠. 이게 10십자잖아요. 이게 88이에요. 88. 그 쌀 한 톨 만드는데 88번 손이 간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쌀 만드는 게 먼저 나락을 물에 담가 놨다가 모짜리에다가 뿌렸다가 뭐가 이렇게 나면은 그걸 다시 옮겨 심고 그렇게 하죠. 또 제가 어릴 때는 비료가 없어가지고 그냥 산에 가서 풀 베가지고 그 그릇으로 거기다가 주스 물에 담가가지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또 피 뽑고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농사 짓는 게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손이 엄청나게 많이 간다고.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준비해야 된다고. 준비 다 해놨는데 주인이 갑자기 농사 짓지 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모짜리 다 만들어 놓고 뭐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3개월 전에는 이야기해야 된다고. 최소한 주인이 이제 더 이상 농사 짓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면 3개월 전까지 아무 말 안 하면 자동 연장된다고요. 자동 연장되면 또 최단기 존속기간 3년은 연장이 됩니다. 자, 이행강제금. 우리 지난주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방치하면 10%, 임대하면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부과합니다. 기타 7%를 부과합니다. 근데 농지법 이거 이행강제금 중요합니다. 100분의 25로 바뀌었어요. 옛날에 100분의 20이었어요. 광명, 시흥, 신도시, LH지건 투기 사건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처분 의무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됩니다. 처분 의무가 뭐예요? 지금 농사 지어야 되는데 농사 안 지는 게 적발되면 1년 안에 처분해야 된다고요? 근데 광명, 시흥, 신도시, LH지건 투기 사건 때문에 이제는 처음부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익증명을 받았으면, 즉 농사 짓지도 않을 거면서 짓겠다고 농업경영계에서 제출했다면, 한 번도 농사 지은 적이 없다면 아예 처분 의무기간 1년 줄 필요 없이 곧바로 6개월 이내 처분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익증명을 받았으면. 자, 6개월 이내 처분 명령할 수 있고요. 저도 논상속 받은 걸 처분하려고 보니까 처분이 안 되더라고. 그때 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하는 거 이걸 생각을 못했어요. 팔기 힘들더라고. 제가 태어난 시골, 완전 시골이니까. 한국농어촌 팔라고 해도 안 팔린다. 6개월 안에 처분하라고 하는데 지금 안 팔리는데 어떻게 하냐. 그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달라. 이렇게 하면 6개월 안에 안 팔아도 한국농어촌공사가 안 사고 이런 상태면 이행강제금 부과 안 한다고요.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매수 청구를 받은 농어촌공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고,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낮은 가격입니다. 항상 국가,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매수할 때는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 공법에 매수 청구 많이 나오죠. 낮은 가격으로 매수 청구해요. 왜 그렇게 써요? 높은 가격으로 매수 청구를 하면은 국가, 공공기관, 공공단체는 자기 개인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 세금 가지고 사면서 비싸게 사주고 뒷돈, 리베이트를 받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으로 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감정가격. 감정가격이 시세예요. 시세. 사실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이잖아요. 감정가격,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중에서 낮은 금액이 아니라 더 높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그러면 4년만 지나버리면 다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죠. 취득가격을. 건축법에서는 이행강제금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징수하죠. 주요 건축법 용적률 건폐율을 위반하면 100분 50, 기타 건축법 위반하면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부과하죠. 공법에서 이행강제금 시험 거의 한 문제 나와요. 옛날에 공법 시험에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직접 시험 봤을 때 뭐라고 나왔냐면 공법 다음 중에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 법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 당시 제가 시험 봤을 때 10회 시험에는 답이 국토의 구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3개였어요. 근데 지금은 국토의 구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던 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넘어와 버렸다고. 토지거래 허가. 지금은 국토의 구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없어요. 이행강제금 제도. 건축법, 농지법 두 군데 있다고요. 지금 건축법 위반해가지고 뉴스에 나오는 걸 자세히 보면 공법 재밌어요. 저 남양주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아가지고 그냥 아파트처럼 입주자 대표회의도 만들어가지고 그게 아파트처럼 살고 있는데 그 아마 작년 말까지 오피스텔도 용도 변경 안 하면 건축법 위반으로 건축법의 그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 1년에 10%씩 부과하겠다.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그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 중에서 오피스텔도 용도 변경한 게 2%도 안 된대요. 그 100개 중에 2개도 안 된다고요. 우리 공법에서 그 용도 변경 굉장히 쉽잖아요. 허가받거나 신고하거나 또는 같은 그 종인 경우는 그냥 바로 용도 변경 가능한 걸로 돼 있죠.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건축법상은 쉽게 용도 변경이 되지만 다른 법에서 안 된다고요. 예를 들면 정화조도 새로 묻어야 돼요. 예를 들면 그 손님 뭐 정화조도 새로 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또 주차 대수도 다 다르다고요. 그럼 용도 변경하려면 주차장을 더 만들어야 된다고요. 어디다 더 만드냐고. 그 땅이 지하를 팔 수도 없고 땅을 사놓아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이죠. 그리고 또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을 용도 변경하려면 수분양자 100% 동의를 받아야 돼. 민주주의에서 100%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나이 많은 사람은 말 안 들어요. 남 말 절대 동의하지. 난 절대 안 된다. 싫다. 죽을 때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용도 변경하고 나 싫다 이러면 절대 말 안 들어요. 저도 고집 세요. 나이 많은 편이니까. 나이 많으면 절대 남 말 안 듣거든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때까지 투표한 게 제가 20살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당을 바꾼 적이 없어.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죄를 지어도 스윙보트가 돼야 되는데 스윙보트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딱 정한 당을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더라고요. 그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위정자들이 그런 사람한테는 정책을 펼 필요가 없죠. 그냥 좀 가만히 있어도 무조건 찍어주고 아무리 잘해줘도 절대 안 찍어주려면 안 찍어주니까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렇더라고. 제가 그만큼 골통이라는 이야기 한 번 딱 정하면 절대로 탄력적 사고를 못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100분의 25 요거 중요하고요. 공법에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거. 그 다음에 매년 1회 부과합니다. 건축법은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한다고요. 근데 건축법을 반드시 1년에 2번씩 부과하는 게 아니라 2회 범위 내에서니까 한 번만 부과할 수도 있겠죠. 2회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보니까 지금 건축법 실제 실무에서는 거의 한 번 부과하더라고요. 근데 시험에 1년에 한 번 부과한다면 X의 건축법은 2회 범위 내에서예요. 자, 그 다음에 이행을 했을 때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야 한다. 요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행을 하면 이미 부과된 것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X. 우리 도로교통법 위반해가지고 스티커 끊기면 무조건 내야 되잖아요. 이미 끊긴 거는. 이것도 무조건 내야 됩니다. 이미 부과된 거는. 이행을 했다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30일 요거는 암기 프린트 35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하다. 자, 다음은 확인설명서 서식 비교입니다. 541페이지에서 2페이지에 있는데요. 확인설명서 서식이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3, 임목 4 4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이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중에서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게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대권, 금세, 실수. 6가지. 대상 물건의 표시 1번 이거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권리관계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 예정금액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거래 가격 그 다음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입니다. 좀 여기까지 3건까지 나와 있네요. 8번이 취득 관련 조세잖아요. 그 권리관계는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된다고 했는데 여기 또 X 해놔서 좀 헷갈릴 텐데 권리관계는 원칙적으로 모든 서식이 기재되는데 권리관계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먼저 대상물건의 표시도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사항이라 했는데 단 대상물건의 표시 중에서 내진 능력하고 내진 설계 적용 여부 요거는 1, 2의 서식 내진이 뭐예요? 지진에 견디는 힘이 내진이죠. 나대지가 내진 필요 없잖아요. 지금 건물도 없는데 뭐 내진 설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 2의 서식만 내진 설계 적용 여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하 파는 게 시간 많이 걸리죠. 지상 한 3층에서 5층 파는 거하고 똑같나 보더라고. 지하 1층 파는 게. 요 앞에 지금 레이크뷰 이거 주상복합이 이제 지상 올라오고 있더라고. 이때까지 몇 년 동안 한 2년 동안 지하만 파고 있었어요. 지하 8층 팠거든요. 지하 8층이면 38, 24 한 지상은 한 달에 2개층 올라가더라고. 한 달에 2개층. 근데 지하는 엄청나게 시간 오래 걸려요. 지상 5층 파는 거하고 똑같다고. 지하 1층이. 그래서 어쨌든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대상 물건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다만 내진 설계와 내진 능력은 1, 2의 서식에만 기재된다고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도 소유자가 누군지 건저당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거는 모든 서식 다 기재해야 되겠죠. 근데 권리관계 중에서도 민간임대 등록 여부, 민간임대 등록은 이게 주택이잖아요. 근데 오피스텔도 민간임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2의 서식이니까 1, 2의 서식. 계약갱신 여부,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인정되잖아요. 근데 건축물 대장상은 업무시설이죠.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왔던데 주상복합이라고 하는데 주상복합인데 사실은 오피스텔하고 상가하고 복합이더라고요. 그 3층에 5층에 그 룸사롱 나이트클럽 이런 게 있더라고요. 주상복합 건물에 시끄러가 한 50대 11 이렇게 되더라고. 밤에 자려고 하는데 그 나이트클럽이 그 주상복합 건물에 있으니까 그거는 건축법상 설치 못하도록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중심상업지역이니까. 중심상업지역에 위락시설 설치 가능하죠. 건축법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허가내 주는 거에는. 그래서 왜 여기 와서 설치했냐 물어보니까 그 업주가 그러더라고요. 위락시설 허가 안 할 수 있는데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왔다. 뭐 임대료가 싸서 왔냐 기자가 이렇게 묻더라고. 그러니까 임대료 싼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위락시설은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허가 받을 수 있는 곳에 그냥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상복합을 아파트보다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젊은 분들은 주상복합을 선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역에 가깝고 이런데 위치는 좋은 지역에 있잖아요. 중심상업 지역이니까 고밀도 개발이 돼 있고 이러니까 그 뭐 1층에 무슨 뭐 하여튼 가게 같은 거 이런 거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있죠. 근데 그 상가 막 같이 있으면은 그 주차하기도 힘들고 용적률 건폐율이 높죠. 타워팰리스가 용적률이 1000%입니다. 1000%. 근데 1기 신도시 분당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이런데 용적률이 180에서 220%예요. 용적률이. 평균 용적률이. 용적률이 낮은 게 삶의 질은 높다고 봐야 되겠죠. 용적률 높으면 더 빡빡하게 따닥따닥 지어놨다는 이야기잖아요. 높이를. 그는 결국 채광이라든지 환기 이런 게 별로 안 좋다는 이야기에 너무 높게 지어놓은 게. 홍콩 가보면 진짜 아파트가 50층씩 이렇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막 빨래 같은 거 걸려 있더라고. 안에 들어가 봤어요. 저는 들어가 보니까 그 한 10평짜리에 3명, 3집, 4집 살더라고요. 그 50층짜리 홍콩은 50층 이렇게 되는데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처럼 보이죠. 밖에서 보면. 그냥 복도에서 밥해 먹고 이러더라고. 가스레인지 가지고. 우리나라 같이 잘 사는 나라 별로 없어요. 일본도 가보면 거의 다 일본 가면 소형차고 거의 10평 정도거든요. 집이. 거의 2층짜리 집이 많고 대부분 아파트도 거의 없고 일본은 지진 많이 나니까 아파트 이런 거 하기도 힘들죠.
2층짜리 집이 대부분 나무로 이런 걸로 지어놓은 거. 그럼 주차장 좁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딱 그 소형차 한 대 될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소형차, 저도 차 사는데 와이프가 보고 제가 소형차 하자니까 그런 건 차라리 안 타면 타지 못 타겠다 이러고 앉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다 그렇다고요. 소형차 위험해서 그렇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이러고 안 된다 하더라고요. 돈도 없다면서. 자, 어쨌든 그래서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민간임대 등록 여부,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택의 경우 1회에 하나의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 다시 한번 문제를 내보면 2년 계약했습니다. 2년 계약했는데 주인이 2년 만기 끝나기 한 달 전에 세입자 보고 나가라고 하면 세입자는 한 달 후에 나가야 된다. 2년 더 살 수 있다. 4년 더 살 수 있다. 답은 4년 더 살 수 있죠.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 4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을 안 했기 때문에 자동 연장,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돼가지고 2년 더 연장됐다고요. 2년이 더 연장됐는데 2년 끝나기 또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제 나가라 또 말해야 되겠죠. 말 안 하면 또 자동 연장돼가지고 2년 더 연장되잖아요. 그 주인이 나가라 이렇게 하면 세입자가 아니요, 아직 계약갱신 요건 한 번도 행사 안 했기 때문에 한 번 남은 거 행사할 건데요. 해버리면 2년 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 사이에 뭐라고 해야 돼? 세입자한테 계약갱신 요건 행사하고 5% 올려주고 살 거 아니면 나가라. 이렇게 일단 통보를 해야 되겠죠. 문자 메시지로. 그럼 세입자의 입에서 계약갱신 요건 행사하겠습니다. 이 말을 꼭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전화 통화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좋아요. 나중에 소송을 하면 문자 메시지는 통신사에 떼달라고 하면 떼주면 그 증거로 제출이 가능해요. 근데 말로 통화한 거는 법원에 증거 제출하려면 통화기록, 녹취록 작성해오라고 그래요. 녹취록 작성하려면 몇십만 원 들어가요, 돈. 또 녹취록 가지고 하면 싸울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욕하면 같이 욕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좋아요. 그 계약갱신 요건 행사 여부가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입지 조건은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인데 시험에 공원 다음 중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되는 입지 조건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답은 공원이었습니다. 공원. 공원이 입지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공원. 온천 공원이 있던데요. 입지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입지 조건 맞죠? 입지 조건 맞는데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되는 입지 조건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서식에는 요 5가지 도대주 교판 1의 서식은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만 기재한다고. 기재하는 거는 요즘 아파트 이름 보면 무슨 포레스트 이런 거 많이 나오던데 포레스트 또는 포레 이렇게 뭐 붙는 거 있죠 뒤에. 예, 그 포레스트 숲세권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입지 조건은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초품화 아파트 이런 말 하잖아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그것도 입지 조건이죠. 초등학교. 입지 조건인데 1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교육시설은 들어가네. 초품화. 초품화 아파트라는 말을 많이 써도 대품화, 중품화, 고품화는 별로 없는 건 아닌데 안 쓰잖아요. 별로. 대학교는 꼭 가까이 없어도 상관없다고. 다 컸으니까 좀 멀리 가도 되잖아요. 초등학교 어린애들이 문제죠. 초품화 아파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요거 시험에 출제됐어요. 암기해야 돼요. 이거 논리적으로 생각해가지고는 좀 풀기가 시간이 어려워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 3의 서식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왜냐하면 토지에는 주차장 없잖아요. 보통 허브을판에 논밭에 주차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은 비주거용까지는 주차장이 중요하죠. 지금 새로 짓는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 면적을 좀 더 넓혀야 되죠. 지금 새로 개정된 주차장법에 의하면 좀 많이 더 주차 면적이 더 많이 필요해요. 옛날에 주차한 거는 보면 거의 운전 잘하는 사람도 되기 쉽지 않잖아요. 막 되면 거의 한 10cm도 안 남잖아요. 그 일본 가보고 저는 충격받았어요. 일본은 주차 면적이 우리나라 장애인 주차장하고
똑같이는 아닌데 그 정도로 넓게 돼 있더라고 주차면이. 그러니까 운전 좀 못하는 사람도 쉽게 뺐다 넣었다 할 수 있죠. 일본은 보니까 면적이 주차를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이렇게 중간에 사람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는 없잖아. 그냥 실선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거의 1m까지는 될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우리 장애인 주차장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 정도 넓게 일본은. 이렇게 우리도 이제 주차장법이 그래서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더 면적을 넓게 해야 돼요. 새로 짓는 거는, 새로 주차장 만드는 거는. 자, 관리에 관한 사항. 자치관리인지 위탁관리인지 1, 2회에서만 해당되지 토지에 관리사무소 없잖아요. 상가나 병원이나 이런 데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부분. 근데 건물이 있는 경우만 관리에 관한 사항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 3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비선호하는 게 호불호는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것이 비선호시설인지 법조문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예시를 적어놓기는 했습니다. 예시를. 그 비선호시설, 뭐 예를 들면 쓰레기 소각장, 열병합발전소 뭐 이런 거 이를테면 비선호시설인데 이런 거는 1의 서식, 3의 서식만 해당되고 2의 서식, 지금 2의 서식, 우리 학원 이게 2의 서식이잖아요. 상가 같은 거. 2의 서식은 기재 안 해도 됩니다. 거래 예정금액 모든 서식이고요. 취득시 부담할 조세 모든 서식이고 단 재산세는 모든 서식에 보면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 그런데 종부세는 1, 2의 서식만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 봤던 게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이 앞에 봤던 게 기본 확인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세부 확인사항인데 시험에 다음 중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 이렇게 기출문제 나와가지고요. 뭐 예를 들면 실제 권리관계 이런 게 나와가지고 기본 확인 설명해야 될 기본적으로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저도 당황했어요. 기본 사항이 아닌 것 이 말은 그냥 확인 설명 안 해도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문제 못 풀겠더라고요. 기본 확인 사항은 의뢰인 도움 없이도 알 수 있는 게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앞에 있는 거는. 그 세부 확인 사항은 손님이 안 알려주면 알 수 없는 게 세부 확인 사항이에요. 주인의 협조를 받아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 사항이라고요. 실제 권리관계,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이 있는 거 이런 거는 등기도 안 돼 있으니까 알 수 없죠. 개업공개사 혼자서는. 그 다음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주거용의 경우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그는 그 집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잖아요. 주인이 못 들어오게 하면 알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소화전, 비상벨도 마찬가지입니다. 2의 서식은 소화전, 비상벨,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도배가 깨끗한지 주인이 안 알려주거나 또는 그 집에 안 들어가 보면 알 수 없잖아요. 개업공개사 혼자서 어디 공시되지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환경조건, 일조량, 소음, 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일조량, 소음, 진동은 1의 서식만 해당되고요. 나머지 서식은 해당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는 1의 서식인데 단 2의 서식은 도배 상태는 체크 안 해도 된다. 2가 뭡니까? 업무용, 비주거용인 경우는 도배 안 돼 있는 것도 많잖아요. 식당 같은 경우. 그러니까 도배는 1의 서식만 체크합니다. 자, 중개보수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인데요. 단 이게 원래 부가가치세는 원래는 모든 재화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포함 안 시키려면 부가가치세 별도, 옛날에 호텔에서 밥 먹으면 VAT 별도 이렇게 돼 있죠. 그 호텔에서 밥 먹으니까 옛날에 저도 선본다고 20대 때 몇십 년 전에 호텔에서 밥 먹어봤는데 한 5만 원 그때 가까이 했던 것 같은데 기억에 5만 원이라 해서 한 10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 12만 원, 13만 원 내라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서 이게 부가가치세 10% 붙고 또 봉사료, 서비스 요금 봉사료 또 더 붙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원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게 원칙인데 이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 안 돼 있다. 해석상. 그게 옛날에는 규정이 없었는데 이제 이 서식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개보수 100만 원이면 일반 가세사업자라면 10만 원 더 받아도 불법 아니고요. 간이가세사업자라면 4% 4만 원 더 받아도 불법이 아니다.
받아도 된다. 중개보수 초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부가가치세 따로 더 받아도. 자, 그 다음에 전자계약입니다. 전자계약. 실무는 워낙 지금 내용이 우리 책에는 지금 엄청나게 내용이 많아요. 근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거의 제가 여기 적어 놓은 게 거의 대부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중에서도 지금 시험에 오늘 확실하게 나온 건 한 두 문제 주택임대차보법 반드시 나온다 했고요. 나머지는 거의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자, 전자계약입니다. 전자계약은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치보면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온라인상 계약서를 적는 거예요. 종이 계약서를 적는 게 아니고, 저는 제가 뭐 그 개업공개사님들 연수교육 하려고 저도 이게 강의를 들었고요. 이게 제도가 생기기 전에 저는 미리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전교육을 받았어요. 제가 강사교육을 받고 현업에 있는 분들 그 연수교육을 하러 가서 교육을 해보니까 전부 다 하는 소리가 불편하다, 귀찮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험에 나오면 불편하다고 하면 X입니다. 편리하다, 안전하다, 그 다음에 경제적이다. 왜 경제적이냐면 대출금리를 0.2% 정도 할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세 반환 보증보험료도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세입자나 매수인이 전자계약서 작성 원하면 좀 해 주십시오. 원하면, 손님들이 원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딸이 집을 산다고 해서 가계약금을 먼저 걸어버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개업소에 제가 전자계약서 좀 작성해 주세요 하니까 안 됩니다. 미리 말하죠. 이렇게 하고 안 된다 하더라고요. 대출금리 0.2% 할인이면 뭐 장기 모기지론 하면 이거 500만 원 넘게 차이 나요. 이자 차이가. 그러니까 좀 해달라고 하면 해주세요. 그리고 등기 보수도 30% 할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같은 거 전부 자동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돈 안 내고. 그 다음에 편리한 거는 도장 없이도 계약 가능하고요. 전자서명하면 되고, 종이계약서 따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고, 확정일자 따로 받을 필요 없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 따로 할 필요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 따로 안 해도 되고, 해제 신고 따로 안 해도 되고, 시스템에서 해제해버리면 자동으로 해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오늘 문제 있을 건지 모르겠는데 전자계약서를 작성해도 전자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하면 X입니다. 등기는 따로 신청해야 됩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해도. 자, 그 다음에 안전한 이유는 계약서 위변조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계약서 전자서명이 완료되고 나니까 타임 스탬프 시점 확인 필이라는 시점 확인 필 1도장이 찍힙니다. 시점 확인 필 1도장이 노랗게 이렇게 물음표처럼 찍히고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가 부여되거나 또는 매매계약이면 부동산 거래 신고가 접수되고 나면 시점 확인 필 2의 도장이 찍힙니다.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 딱 찍혀요. 위변조 불가능이라고요. 종이계약서는 둘이 합의해가지고 2년 전에 한 계약을 계약 날짜 바꿔가지고 새로 한 것처럼 꾸밀 수도 있는 거죠. 둘이 합의만 되면. 전자계약은 위변조 불가능입니다. 딱 타임 스탬프 시점 확인 필 도장, 시점 확인 필 타임 스탬프 같은 뜻이죠. 가 찍히니까요. 그 다음에 부실한 확인 설명을 방지한다. 이거는 왜냐하면 요 전자계약서를 적으면 계약서만 전자적으로 적는 게 아니라 확인 설명서도 전자적으로 적어요. 그러면 빈칸이 있으면 다음 칸을 적을 수가 없어요. 빈칸 무조건 다 채워야 된다고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그러니까 부실한 확인 설명을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전자계약서는 등록된 개업공개사만 작성 가능하니까 무자격, 무등록,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거래 당사자 신분 확인을 철저하게 한다. 신분증도 보지만 또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다고요. 그리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하면 X에 시험에 나오면 정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암호화돼서 안심거래를 지원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정보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 시험에 나오면 그렇게 답해야 됩니다. 계약서와 관련되면 전자계약서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요건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했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이니까 잔금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되고요. 미등기 전매 금지한다. 먼저 체결된 계약부터 순차적으로 등기를 해야 되고요. 중간 생략 등기하면 탈세 목적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탈세 목적이 아니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험에 잘 안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빨리 넘어간다고요.
여러분들이 생소하고 잘 모르는 내용이 많으면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자꾸 봐야 되는 이유가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파트, 그 파트가 시험에도 나올 확률이 높다고. 똑같이는 안 나오더라도 아마 이런 거는 모의고사에서도 별로 안 봤죠.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면 취득세 빼기 2% 곱하기 5배 과태료 부과합니다. 그게 10%죠. 취득세 표준세율이 4%죠. 자, 계약서 금인제도. 금인이 뭐냐면 검사하고 도장 찍어주는 게 금인제도입니다. 저는 옛날에 2006년 되기 전에 제가 아파트 분양권 금인을 받아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스탬프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게 금인. 우리 참 잘했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참 잘했습니다 이런데 우리는 옛날에 금인 이런 도장 찍어줬던 것 같아요. 확인 도장 찍었다는 이야기. 금인 도장 찍고 몇 년 몇 월 며칠 2000시장 이렇게 관인 찍혀져 있는 게 이게 금인계약서예요. 스탬프 도장 하나 찍어주는 거예요. 계약서에다가 오른쪽 뭐 위나 이런데. 근데 이게 지금은 중요하지 않는 이유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도입됐고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 필증 받으면 금인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개업소에서 금인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요. 자, 금인 대상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하거나 또는 허가받으면 금인받을 필요 없다. X. 허가받을 필요 없다가 아니라 허가받으면 금인받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금인은 부동산 소재지 시구 읍면장이고요. 여러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 금인을 바꾸자 하는 경우 그중 한 개의 시장에게 금인 신청 가능하고요. 금인 신청할 때는 계약서 원본 한 부 그리고 사본 두 부를 제출하는데 한 부는 시장이 보관하고 한 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송부하고 한 부는 신청인에게 돌려줍니다. 두 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천시에도 부동산이 있고 여주시에도 있는데 그걸 이천시에다가 금인 한 군데서 다 받으려고 하면 계약서를 원래는 세 부 제출해야 되는데 부본을 시군구 수 플러스 한 부를 더 제출해야 돼. 그러면 네 부를 제출해야 된다. 그럼 한 부 남는 거는 여주시 관할 세무서에 송부해서 과세 자료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이해 잘 안 되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오는 파트라고 했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형식적 심사한다. 우리 등기법에서도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하죠. 원래 등기법에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옛날에 실질적 심사했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거 다 형식적 심사하잖아요. 형식적 심사한다는 말은 우리 암기 프린트 10번에 있는 여기에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이 필요적 기재사항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도장 찍어주는 거지. 실거래 가격 맞는지 입금표 봅시다 이런 말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 심사 X입니다. 금인 신청은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인 신청할 수 있다. 시험에 의뢰인의 요청이 있으면 개업공개사는 금인 신청하여야 한다. X입니다. 요청이 있어도 거부해도 됩니다. 법무사한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왜냐하면 법무사들은 10만 원 정도 받고 해줘요. 금인 도장 받아주는 걸. 근데 개업공개사님들은 금인 도장 받아주더라도 돈 받기 어려워요. 관행상 거의 안 받고 있거든요. 그 매매계약은 금인 받을 필요 없고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을 금인 받는데 증여계약은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교환계약 중개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금인받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지분 50%를 와이프한테 증여해 주니까 그 증여계약서에 금인받아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인 그냥 시군구 구청에 가서 그냥 금인 도장 받아가지고 그냥 검사하고 도장만 찍어주는 거예요. 뭐 진짜 50% 주는 거 맞습니까? 이런 거 묻지도 않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 계약서 쓰면 그대로 그냥 도장 찍어주더라고요.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